BST 대 BTS. 11월인데 벌써부터 날씨가 춥다. 아니면 내 마음이 추운 걸까? 변화하는 계절은 우리에게 생동감과 긴장감을 준다. 겨울이 있기에 긴장하고 봄을 기다리게 한다. 여름만 있다면 우리는 나무늘보처럼 매일 늘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기온이 떨어지면 온기를 만들어야 한다. 온기는 잘 쓰이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몸과 마음이 다치고 우리는 또 출동해야 한다. 나아가서 춥다는 것은 동사할 확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에 무슨 동사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지 않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출동도 그런 안타까운 일 중 하나였다. 새벽 4시 모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119를 눌렀다. 순찰 중에 어느 아주머니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환자 중에 하나인 주치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도착해보니 술 냄새도 제법 풍겼다. 주치자라고 판단된 환자의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연락했다. 남편은 쓰러진 곳 바로 뒤에 아파트의 동에 있었다. 새벽 1시에 나가더니 여기 있었네. 나는 속으로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보기만 했어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새벽이라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간호사에게 환자를 인계하는 시간이다. 담당 간호사가 혈당 체크하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혈당이 40mg이라는 것이다. 혈당이 40mg이면 저혈당이다. 정상인의 혈액은 약 80에서 125mg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성인의 경우 공복 시 126mg 이상, 식후 2시간 후 200mg 이상일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며 80mg 이하 저혈당 증상이 동반되면 급성 저혈당이라고 의심한다.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몸에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주치자가 아님을 알아챘다. 그분은 술 때문이 아니라 저혈당이라 쓰러진 것이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술 냄새에 가려 내 눈에도 저혈당이 보이지 않았다. 환자를 병원 베드로 옮기는 도중 분홍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나에게 왜 BST 검사를 안 했냐고 다그쳤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는데 계속 물어봤다. 생명이 위험한데 너희 소방관이 초기 환자 평가를 제대로 못했어라고 말을 돌려하는 듯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본다면 최대한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나의 지론이지만 이번에는 본능적으로 미란다 원칙에 의거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재차 다그치는 간호사에게 나는 BTS밖에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실 나는 2급 응급구조사라는 핑계로 1급, 9급 대원의 보조만 맞추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론을 그렇게나 많이 공부하고 말이다. 하여튼 나는 그 간호사 덕분에 BST는 확실하게 배웠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에서 유일하게 안부까지 묻는 사이가 되었다. 우연히 그 간호사에게 진짜 소방관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가르침을 얻었다.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자이다. 육방선생, 소방사, 소방교는 대외적으로 반장, 소방공무원 예절 규정 근거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이거나 재미있는 선배님들은 누군가 호칭할 때 별명을 부르기도 한다. 나는 크리스천이라 조집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육방선생이라 불리기도 한다. 육방선생이라고 불리게 된 사연이 있다. 어느 날 벌집 제거 신고가 들어왔다. 벌집 제거 신고는 생활안전 활동에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소방기본법 제1조에 해당하진 않지만 생활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하게 하는 예방적 적극적 조치가 생활안전 활동이다. 예를 들면 고드름 제거, 벌집 제거, 위험 구조물의 제거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농촌에서는 벌집 제거 요청 신고가 가장 많다. 벌집 제거 출동할 때는 안전하게 벌집 제거 보호복, 이하 보호복을 입고 작업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호복을 입는 것이 너무 번잡스럽고 덥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니 선풍기가 달린 보호막까지 나왔다. 새롭고 효율적인 장비를 고안하고 만들어주는 분들에게 감사한다. 현장에 도착했다. 2층 높이의 처마에 매달린 말벌집이 보였다. 와, 이럴 수가. 지금까지 내가 본 말벌집 중에 가장 컸다. 보통 말벌집은 럭비공을 세운 모양이고 조개 껍데기를 붙여놓은 것 같다. 오늘 만난 벌집은 내 몸통의 절반 정도나 되는 크기였다. 무더위 속에 비는 부슬부슬 내렸다. 말벌들아, 너희들에게 말벌집은 의식주 중에 중요한 주이지만 어쩔 수 없다. 신고가 들어왔다. 이해하시라. 작업 시작한다. 복식 사다리를 펼쳤다. 팀장님은 아래쪽에서 사다리를 잡아주었다. 나는 한 손에 수거용 봉지와 말벌 살충제를 들고 한 손으로 가로대를 잡으며 한 발 한 발 올라갔다. 수거용 봉지를 이용해서 말벌집과 그 안에 있는 말벌을 모두 담으려 했다. 그런데 막상 사다리에 올라가니 자세가 나오지 않았다. 무리해서 작업하면 떨어질 것 같았다.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하는 수 없이 작전상 후퇴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왔다. 사다리 위치를 재조정했다. 다시 올라갔다. 눈치를 챈 몇몇 말벌들은 벌집에서 나와 내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사다리 위에서 자리 잡은 내 자세는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했다. 그냥 해보자. 되는 대로 말벌집과 벌을 수거용 봉지 안에 넣었다. 70% 정도만 포획할 수 있었다. 깜짝 놀란 수십만 대군, 아니 수백 마리 말벌이 날아다니면서 침략자인 나를 공격했다. 공격에 실패하면 반격이 있는 법이다. 보호복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서 수거용 봉지를 추스르고 있었다. 벼랑간 말벌 한 마리가 내 턱을 공격했다. 묵직한 펀치였다. 그제야 벌집 제거 보호복의 턱 부분은 환기를 목적으로 망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차하는 사이에 다시 한번 말벌에게 당했다.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으나 조심조심 내려왔다. 팀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냐고 말씀하셨다. 턱에 두 방 쏘였는데 참을만 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벌집 주변에 살충제를 뿌리면서 완벽하게 벌과 벌집을 제거했다. 내려오는 도중에 누가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았다. 보호복 위를 손으로 쳤다. 혹시 구멍이 났나? 그런데 누가 또 찌르는 느낌이 왔다. 다시 손으로 툭툭 쳤다. 벌이 보호복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허겁지겁 보호복을 벗었다. 그 와중에 두 방을 더 쏘였다. 말벌 한 마리가 보호복 안에서 나왔다. 나중에 거울을 보니 옆구리에는 네 방의 벌자국이 생겼다. 턱에도 두 방을 쏘였다. 그렇게 나는 육방 선생이 되었다.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다. 교과서에서 배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온다면 말이다. 말벌 독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은 무기를 생산한다. 백혈구의 일종인 B세포가 IgE 항체를 생산한다. 이 항체가 무기이고 이 무기는 전투병인 B세포의 손에 주어진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 무기는 전투가 끝나면 B세포의 손에서 떨어져서 무장해제가 된다. 하지만 알레르기 체질은 전투가 끝나도 계속 B세포의 손에서 무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무기는 녹이 슬고 약해진다. 그래서 다시 적이 들어올 때는 이 무기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은 최후의 보루로 특수무기인 히스타민을 방출한다. 이 히스타민은 독을 제거하지만 동시에 기관지 수축, 모세혈관 확장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이 현상을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부른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벌침 맞은 부위가 크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호흡곤란 현상도 발생하고 최악으로는 심정지가 오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큰 타격은 없었다. 처음이라 그런 건지 알레르기 체질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다. 그렇다고 원인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벌침을 맞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매년 대한민국 소방관은 약 14만 건의 벌집 제거 신고에 출동한다. 그리고 매년 약 7천 건의 벌쏘임 환자를 이송하고 10명에서 20명이 말벌에 쏘여 사망한다. 나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말벌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아기 울음소리.
나에겐 4살 된 딸아이가 있다. 눈은 나를 닮았고 입은 아내를 닮았고 엉뚱한 것은 나와 비슷하고 활발한 것은 아내를 빼닮았다. 너무 귀엽다. 나 역시 대한민국 수많은 딸바보 중에 하나이다. 어느 날 딸아이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렸는지 헛기침을 계속했다. 배운 대로 하임리히법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떡은 아이의 목을 통과해서 위로 들어선 것 같았다. 한숨을 돌렸다. 딸을 낳고 키우다 보니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우리 딸은 아기에서 아이로 성장했지만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아기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이 떠오른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딸아이를 생각하며 구급차 엑셀을 밟았다. 거리가 가까워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흉부 압박을 하고 있었고 4살쯤 된 큰딸은 물끄러미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기의 얼굴에는 청색증이 보였다. 어머니 나오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의식, 호흡, 맥박이 없음을 확인했다. 수동 제세동기에 소화 전용 패드를 아기의 몸에 붙이고 전원을 켰다. 무수축 리듬이었다. 무반장은 영아 흉부 압박을 실시했다. 나는 산소를 연결해서 지반장에게 전달했다. 지반장은 기도 유지를 한 채 100밸브 마스크로 15리터의 산소를 아기에게 주었다. 아기는 태어난 지 90일이 지났다고 한다. 요를 손으로 눌러보았다. 너무 푹신했다. 이유는 묻지 않아도 분명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 아기. 어머니,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의 아기를 본 것이 몇 분 전이에요? 20분쯤 된 것 같아요. 아기 재우고 설거지하다가 다시 돌아오니 아이가 뒤집어져 있었어요. 영아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다. 어머니는 계속 오열했다. 2분간 한 사이클 심폐소생술 후 바로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무반장과 지반장은 아기를 들고 나는 아기의 언니를 안고 나갔다. 우리 딸보다 조금 가벼웠다. 큰아이가 말했다. 엠버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근처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정신없이 달렸다. 무반장과 지반장은 축 처진 아기를 안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오열하는 어머니와 큰아이도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응급실에서는 2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심장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렸다. 원인은 뒤집기로 인한 질식사였다. 어머니는 아기가 뒤집기를 한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내 딸이 처음으로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 아내와 손뼉치면서 좋아했던 것이 생각난다. 어머니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잃었다. 억장이 무너질 어머니 앞에서는 어떤 위로도 도움이 되지 못할 터였다. 나는 왜 이런 가슴 아픈 직업을 택했을까? 소방관으로서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의 순간도 많지만 때때로 이런 안타까운 순간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구급신고가 들어왔다. 계속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구급차와 소형 펌프차가 출동했다. 경찰도 같이 왔다. 다세대 주택 1층이었다. 17시쯤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1시간 후에도 다시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경찰의 동의하에 펌프차 진입대원 막내 반장은 현관문을 개방했다. 이렇게 문을 개방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든다. 최악의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생후 5개월 정도 되는 아기가 큰 소리로 울고 있었고 아기보다 조금 더 큰 강아지도 옆에서 울고 있었다. 일단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아기 부모는 어디 갔지? 경찰과 함께 집안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 아기 아빠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대학생이었다. 전화해보니 근처 편의점으로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한다. 아이의 아버지는 허겁지겁 뛰어왔다.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아기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상황은 이해되지만 5개월짜리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아기를 강아지와 놓아두면 절대 안 된다. 아버지란 이름은 그리 가볍지 않다. 아기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더 생각난다. 집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현장으로 갔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니 손바닥만한 갓난아기가 수건 위에서 울고 있었다. 아기 아빠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거실에 있었고 아기 엄마는 화장실에 있었다. 세상의 모든 울음은 슬프지만 아이의 울음만은 행복하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탯줄을 아기의 몸보다 높게 하고 결착기와 가위로 탯줄을 제거하고 포비돈으로 소독했다. 그리고 응급 분만 키트의 모포로 따뜻하게 아기를 감싸고 구급차에 태웠다. 겨울이라 아기도 춥고 우리의 마음도 추웠다. 20살인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줄조차 몰랐다고 한다. 배에서 뭐가 움직여서 방광염인가 했다고 한다. 배가 아파 화장실에 앉았는데 아기가 나왔다고 한다. 놀라서 바로 아기를 꺼냈다고 한다. 난 지금이 21세기가 맞느냐고 묻고 싶었다. 임신한 10개월은 꽤나 긴 기간이다. 태동도 느꼈을 테고 아이가 발로 꾹꾹 찌르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정보의 바다에 사는 요즘 몸의 변화에 대해 조금만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종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칠드런 오브맨이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2027년에 세상의 모든 여자는 임신 기능을 상실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 18살 된 디에고였는데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모습을 비춰주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여러 이야기 끝에 주인공 테오는 전 부인인 줄리안의 부탁으로 임신을 한 난민 소녀 키를 떠맡게 된다. 세상을 밝혀줄 유일한 아기였다. 키는 우여곡절 끝에 난민 판자촌에서 아기를 출산한다. 키는 태오의 죽은 아들의 이름이자 바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딜런으로 아기 이름을 짓는다. 전쟁 상황이었는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오는 부단히 노력한다. 전쟁 중이던 군인들은 아기를 발견하고 긴급히 외쳤다. 시즈파이어, 사격 중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민간인들은 놀라서 아기를 바라봤다. 경건한 배경음악이 흐른다. 반군들도 아기를 보고 사격을 멈추고 성우를 그었다. 한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가 전쟁을 멈추게 했다. 아기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기는 매우 연약하다. 순백의 종이와도 같아 조심해야 한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기는 부모의 사랑 속에 걷고 뛰어놀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다. 하지만 아이가 되어도 여전히, 아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 따라서 아이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다. 얘들아, 차는 때로 괴물로 변해. 승용차에 아이가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한 대형마트 주차장이었다. 현장에 도착해서 구급차에서 내리니 경찰차도 뒤따라 들어왔다. 승용차 안을 들여다보니 조수석에 4살쯤 되는 아이가 자고 있었다.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신고했던 것이다. 우리는 승용차 앞 유리에 있던 휴대폰 번호로 전화했다. 통화가 되지 않았다. 마트 관리자에게 부탁해서 안내방송을 요청했다. 경찰은 차 번호를 이용해서 차 주인이 누구인지 찾고자 했다. 모두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아이의 부모만 제외하고. 방송을 듣지 못한 아버지는 대략 30분 후 자신의 차 근처에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웅성거리는 것을 보았는지 허겁지겁 달려왔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이 반장은 덩치보다 큰 소리로 부모에게 주의를 주었다. 이렇게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센터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이번 출동은 상식적으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없는 것인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었지만 미국의 사례가 눈에 띄었다. 미국령인 괌으로 여행을 간 어떤 한국인 부부가 위의 사건과 같이 아이들을 차에 앉혀둔 채 쇼핑을 하러 갔다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는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미국 대다수의 주가 일정 나이 이하의 아동만을 차량에 두는 행위 자체로 처벌하고 있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차량에 방치하더라도 다치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탑승하 등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되었다. 더운 여름 통학버스 안에 갇혀 숨지고 의식불명이 된 몇몇 안타까운 사건의 결과이다. 어느 초등학교에 작동 기능 점검 확인이 있는 날이다. 소형 펌프차를 몰고 초등학교 앞으로 갔다. 오후 2시쯤 어린이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옆에 계신 반장님은 우리 딸도 지금쯤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갈 시간이라고 아내의 휴식 시간이 끝났다고 말해서 웃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 교통안전 도우미를 하고 계셨다. 횡단보도에 적색 신호가 켜지자 교통안전 도우미는 어린이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아이들의 앞을 깃발로 막았다. 우리 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순간 갑자기 어린이 두 명이 튀어나왔다. 나는 급제동했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솟았다. 아이들은 차에 부딪힐 뻔한지도 모르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사라졌다.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뛰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센터로 돌아오면서 선탑하신 반장님과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조심해야겠다고 이야기했다. 안전도우미의 신호도 소방차의 수많은 경고등도 갑자기 튀어오는 어린이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 10년 감수했다고 이야기했다. 센터로 돌아와서 밀린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던 행인이 센터 문을 열고 소리쳤다. 센터 앞에서 방금 어린이가 차에 치여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현장까지는 50m 거리. 구급차 시동을 켜고 출동했다. 승합차가 있었고 그 앞에 초등학생 어린이가 쓰러져 있었다. 의식 호흡은 있었지만 무릎에 열상이 있었다. 응급처치하면서 승합차 운전자에게 물어보니 아이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어린이가 살짝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것이다. 승합차의 보닛을 보니 움푹 들어가 있었고 아이는 3m 정도 떨어져 쓰러져 있었다. 주인의 행인들은 아이가 차와 부딪힌 후 붕 떠서 날아갔다고 한다. 승합차는 과속한 듯 보였다. 어린이에게 보호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울면서 이야기했다.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마세요. 엄마 알면 저 죽어요. 그 어린이는 자신도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아버지도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교육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무단횡단 절대로 하지 마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 나면 죽는 거야. 만약 사고가 안 나도 엄마한테 죽는다. 최근 가칭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아이들은 차가 때로는 괴물로 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운전할 때는 무조건 어른들이 조심해야 한다. 내 딸이 스쿨존에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운전하리라. 혼자 사는 노인들. 구조 신고가 접수되었다. 사이렌을 켜고 엑셀을 밟았다. 가면서 신고자에게 전화해보니 요 구조자의 딸이었다. 70대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이다. 지령서에 표시된 주소지의 건물에 도착했다. 어느 빌라였다. 알려준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었다. 정적이 흐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안방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다. 건너방 문을 열었는데도 옷과 책들만 있었다. 어디 가셨나? 박 반장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는 뒤로 넘어지면서 소리를 질렀다. 들어가서 보니 노인이 미동도 없이 좌변기에 축 처져 앉아 있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보였다. 매뉴얼에 따라 제세동기 패치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확인했다. 무수축 리듬, 심장이 수축하지 않는 상태이다. 시반도 보였다. 의사에게 상황을 전했더니 사망 판정을 내렸다.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했다. 꺼내기 어려운 말이지만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전화 속 여성은 펑펑 울었다. 스피커폰을 누른 상태였는데 방 전체가 숙연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그 장소가 화장실이라는 것,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그녀의 마음은 터지고 말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후 1년이 지났을 때였다. 유반장과 함께 소형 펌프차를 타고 지령서에 찍힌 주소로 출동했다. 차 안에서 나는 유반장에게 1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마음으로 기도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문 개방을 할 수 있으니 문 개방 장비를 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 앞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다행히 안에 누군가 말했다. 누구시죠? 할아버지, 즉 신고자의 아버지였다.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드님이 할아버지께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같았다. 센터 휴대폰으로 친구자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아버지를 바꿔드렸다. 아들은 할아버지께 다짜고짜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할아버지는 대답했다. 왜 네가 화를 내냐? 이놈아, 화낼 거면 전화도 할 것 없어.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에게 왜 아들이 화내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본인 전화에 문제가 있는지 봐달라고 했다. 수신 목록을 들여다보니 아들의 이름으로 보이는 전화가 19통, 세약이라고 찍힌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와 있었다. 119에 신고할 만한 상황이었다. 휴대폰을 보니 벨소리가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무음으로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음에서 벨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바꾸어드렸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전화가 걸리기는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화가 오면 화면이 먹통이 돼서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휴대폰 설정도 문제였지만 휴대폰도 문제가 있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휴대폰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드렸다. 아들은 아까 통화에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거친 숨소리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아들에게 이웃주민 한 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현장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거실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쉼없이 웃고 떠들었다. 세상의 자식들은 꿈을 찾고 직장을 찾아서 부모님을 떠나 독립한다.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삭막한 도시 어딘가에서 살고 늙어간다. 부모님 역시 정신없이 노동을 하다가 어느덧 한 배우자가 떠나면 그곳에서 텔레비전을 벗삼아 외로이 지낸다.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과 통화가 되지 않으면 괜히 땀이 나고 걱정이 된다. 만약 가까운 거리에 산다면 뛰어와 보겠지만 대부분은 멀리 사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님 댁 이웃 주민 한두 분을 알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응급구조사 2급 교육을 받기로 했다. 이론 과정이 끝나고 일주일간 50시간 병원 실습을 마치고 응급구조사 2급을 따기 위한 마지막 과정, 현장 실습 중이었다. 모 소방서, 시골의 어느 센터였다. 사실 이런 시골로 실습 배치를 받아서 뭐 배울 것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구급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해보니 시골의 한 주택이었는데 SUV 차량이 경사진 마당으로 미끄러져 있었다. 아마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것 같았다. 거기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넘어져 있었고 주위에는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이에게 가까이 가보니 무릎 아래 장단지 피부가 15cm 정도 찢어져 있었다. 근육 사이로 뼈까지 보였다. 출혈도 조금 있었다. 아이는 놀라 소리치며 아프다고 울부짖고 있었다. 주차 브레이크를 안 채운 차가 미끄러져 놀고 있는 아이를 덮쳤다고 한다. 구급대원은 나에게 아이의 다리를 몸보다 높게 두도록 했다. 다리를 들고 있으면서 그가 처치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구급 가방에서 멸균 소독 거즈로 직접 압박해서 지혈시켰다. 그리고 생리식염수 한 통을 상처 부위에 아낌없이 부었다. 아이는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다. 거즈로 상처를 덮은 후 심장에서 먼 쪽부터 붕대를 감았다. 그리고 공기 부목으로 상처 부위를 고정했다. 우리가 응급처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옆에서는 할머니가 아이의 어머니를
계속 야단치는 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너는 아이를 어떻게 본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손 어떻게 할 거냐며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옆에서 치료하는 사람이 민망할 만큼 며느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 아이를 잠시 못 돌봤는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손자를 며느리보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 할머니도 수십 년 전에는 며느리였을 텐데.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의 어머니는 계속 훌쩍거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이가 아파서 시어머니에게 혼나서 억울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울음의 원인이 단지 하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그 어머니에게 어떤 위로도 건넬 수가 없었다. 소방관이 출동하는 현장은 불이 나고 사람이 다치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다. 위기 상황에서 주위 사람의 언행, 태도, 배려심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의 바닥을 알 수 있다. 아기가 심정지 상황일 때 펑펑 우는 엄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엄마,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서 앞에 있는 차 4대를 부수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보상해드리겠다며 사죄하는 중년 여성, 교통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우기며 싸우는 사람, 노래방에서 무시당했다고 도끼를 든 웨이터와 웨이터라고 무시했던 남성, 화재 진압 현장에서 힘들다고 몰래 빠지고 목마르다고 슬그머니 물 먹으러 가고 후배 들어왔다고 힘든 일을 미루는 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